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마스크를 벗을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갖고 실내 마스크 강제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한덕수 총리도 오늘 중대본에서 해제가 다가왔음을 시사했습니다. 마스크 벗는 거 반가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과연 마스크 벗을만 한가요?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평균 6만 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도 엿새째 500명대, 누적 사망자 수는 3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적절한 타이밍인지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은 정말 과학적인가 묻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하겠습니다. 박진영 숙명여대 개공교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최양호 인포스닥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감기 환자도 좀 많아졌어요. 네, 날씨가 덥고. 네, 아이들도 많이 걸립니다. 저는 그저께 지하철을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시내 타고 왔는데 지하철이 꽤 덥더군요. 옷을 두텁게 입었는데 내릴 때쯤 되니까 몸에 좀 땀이 축축할 정도로 젖었는데, 내려서 이렇게 식당에 가서 옷을 벗는데 약간 한기가 느껴지던데 감기가 온 것 같아요. 네. 하여튼데 이제 감기 걸려도 요즘에 이제 코로나 검사도 또 해봐야 되고, 다행히 그건 아닌데 감기 환자도 늘고 또 요즘 또 독감도 꽤 있고, 코로나 여전히 지금 숫자가 보니까요, 지금 최근에 계속 7만, 8만, 6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어제 발표를, 당정 협의를 갖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갖고 할 때만 해도 7만 명이었을 때예요. 이렇게 지금 7차 유행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지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보면 6만 7천, 5만 8천, 그 다음에 2만 6천, 이제 주말이니까 8만 7천, 8만 8천, 7만 5천, 6만 8천, 하루 평균 6만 7천 명인데, 마스크 해제, 실내 착용 해제하는 것, 이거를 지금 하는 게 타이밍상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수영 컨설턴트, 오늘 이제 중대본에서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해제로 가닥을 잡겠죠. 아마 설연휴는 이제 그 1월 중순에 있는데, 그때는 워낙 이동이 많으니까 아마 그걸 지나서 이제 아마 제한적으로 이제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 뭐 우리 항체가 좀 많긴 하다고 해도 실제 근데 백신 접종률은 아직도 이렇게 4차 맞지 않아서 많지 않아서, 과연 이제 이게 정부가 과연 이렇게 지금 이 타임에 푸는 게 맞냐. 근데 우리가 사실 카타르 월드컵 보면서 놀라웠던 거는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 많은 5만 7만 관중들이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근데 이제 해외 국가들 사례들은 어떤가 놓고 보면은 사실 마스크를 강제하는 국가가 OECD 중에서는 뭐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나라인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부가 지금 이거 노마스크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추진하지 않나 싶은데,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변수도, 특히나 이제 확진자 수, 그다음에 겨울 독감과의 지금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변수가 아직은 좀 명쾌하게 나오진 않아서 좀 글쎄요. 뭐 저는 뭐 노마스크 사실 요새 식당 가면은 뭐 입장하자마자 벗는 게 사실은 관례처럼 돼 있어서 무슨 실내 마스크 기준이 어떤가 그런 약간 의구심도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권고한다는 것 갖고는 조금 이게 결이 다른 문제라 어쨌든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스크 문제 먼저 짚어보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 한번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 한덕수 국무총리 중대본 모두 발언을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확정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첫째, 환자 발생 안정화, 둘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셋째,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넷째,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습니다. 예, 장윤성 기자 지금 네 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네. 환자 발생 안정화, 둘째가 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네. 셋째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네. 넷째 고위험군 면역 획등. 이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 충족된다라고 하면 지금 정부 여당이 조만간 해제할 것 같은데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대체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네 가지를 얘기했으면 네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충족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10월 초만 하더라도 한 10,000명대 정도로 하루 확진자 수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12월 들어서 다시 8만 명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연령대마다 그리고 지역별로 판단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인구 밀도가 적고 그리고 조금 장년층일수록 아예 뭐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인구 밀도가 높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험을 높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안정적인 의료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다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면역 획득을 했다고 봐서 다른 두 가지는 데이터가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정치적 결정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카타르 월드컵 보면서 국민들 저렇게 다 마스크 벗고 있는데 우리 계속 써야 돼? 실내 들어올 때마다 귀찮아. 그리고 사실은 뭐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면 전부 마스크를 벗고 앉아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규제하는 것하고 현실 사이에서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이럴 거면 그냥 차라리 마스크 의무를 좀 해제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어떤 시류의 편승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환자 발생 안정화 얘기를 한덕수 총리가 했는데요. 최양호 교수, 네. 지금 6만, 7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나오는 이 숫자가 그 전하고 비교해서도 적지 않은데 네. 그전 정부에서 방역 대책 세우고 할 때 집계했던 코로나 발생 환자 숫자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사 받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코로나 의심 들었을 때 검사 받는 숫자하고 같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짚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충족했냐에 대해서는 진짜 과학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똑같은 논의가 6월 달에 한번 있었단 말이죠. 예. 자, 6월 달에 있을 때는 4월 달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 교수가 한국이 최초의 엔데믹이 된다고 하면서 그 분위기를 타고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보시면 그때 6월 달에 분명히 정한 기준이 있어요. 4급 감염병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단 말이죠. 4급 감염병이니까 이제 독감 정도인데, 자, 독감이 지금 치명률이 0.03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로나는 0.08에서 0.1이거든요. 예. 3배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죠. 그다음에 2, 3개월의 소위 말하는 이 추세를 보고 한다 그랬는데, 당시 6월 때는 17,000명 나올 때예요. 거든요. 지금 2, 3개월 후에 지금 뭐 7만 8만 나오는 거 다 안 되죠. 그다음에 하나 딱 맞아요. 사망자가 50명에서 100명 정도 사이에 떨어질 때 한다고 그때 원칙을 정했단 말이죠. 지금 이제 50명이 좀 넘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응급치료 체계가 중증 환자 300명이 적정 수준인데 지금 589명, 600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굉장히 성급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 방역에는 항상 우리가 얘기가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이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진짜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부분을 넣자면 지금 정부에서 2023년, 2024년 한국 방문해로 지금 정했단 말이죠. 이거 안 풀어놓으면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한 해 한 1,700만 명 정도 하는데 지금 목표가 3,000만 명이에요. 그럼 방역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나라에 오겠냐는 생각부터 이게 출발되지 않았냐는 굉장히 진짜로 걱정스러운 추측을 하면서, 자, 아까 말씀드린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원칙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지금 뭐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말씀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야말로 전문가가 나와서 이것은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이 과학적인 얘기를 하면서 해야지 왜 정부에서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예. 하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마스크를 벗지 말자는 게 아니고 마스크를 벗자고 하면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그런 설득이 있어야지요. 김우주 교수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여름부터 경고했던 투인데믹이 현실화되면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감염자 3명 중에 1명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루 확진자는 현재 8만 명보다 두세 배 많은 16만에서 24만 명으로 봐야 한다. 게다가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 사망자는 5, 60명이 매일 발생하는데 이것은 정점을 찍은 7월에서 9월 당시와 비슷하고 오히려 치명률은 당시 0.04%에서 현재 0.11%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방역의 사령탑이 과연 누구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박진영 교수 우리가 지난번 정부 때는 정은경 청장이 이렇게 딱 중심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백경란 청장 와가지고는 뭐 도대체 존재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좀 무왕좌왕했죠. 네. 예, 또 뭐 다른 논란 때문에 이제 그만뒀는데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정기석 교수가 많이 눈에 띕니다. 네. 정기석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 사사건건 방역 정책 비판했던 사람인데 네. 지금 이 양반이 맡고 있는 직책이 좀 길어요. 코로나19 특별대응단 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본인도 직책 다 설명 못할 거예요. 빈칸까지 포함하면 35자인데. 그러니까 이 사령탑이 도대체 어딘가 이 정부가 확실하게 방역 정책이 뭔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가니까 지난번에 거리두기 해제할 때는 좀 많은 국민들이 좋아했어요. 그때 너무 지나쳤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그때하고 마스크 벗자 하는 거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기석 교수가 실제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정치적인 영역이 작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발표를 보면서 참 윤석열 정부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마 이 봄 되면은 마스크를 벗으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편안해할 것이다.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약자들, 노약자라든가 중환자, 고위험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청장년층들이 편해지는 것과 별개로 이분들은 더 위험에 노출된단 말입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역시 또 배려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말씀하신 정기석 교수 등 이 과학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이제 과학 방역의 문제인데요. 이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친한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과학 방역. 저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정은경 제가 질병청장 쳐보니까 바로 정은경 뜨더라고요. 이게 방역의 문제라는 것이 국가 시스템이고 한편으로 개인의 탁월한 연구자의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보와 통계로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국가 정책인데 민간의 아이디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쓴다? 그것이 과연 국가 전체를 통용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정부의 근무를 내보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아이디어가 나라를 망친다. 제도와 시스템, 국가 전체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수준에서 봐야지 이걸 어디 몰몬트가 데리고 와서 실험하듯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것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그 진중하게 우리 저기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대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기조에서 다시금 이걸 검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앵커가 지적했듯이 국민들하고 좀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규제가 딱 두 가지가 남았어요. 실내 마스크하고 그다음에 7일 의무 격리하는 부분. 그럼 지금 두 가지를 제일 뭐 마지막 보루 두 가지를 지금 뭐 남긴 상태에서 이거를 진짜 푼다 그러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돼야 되고 마스크야말로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인 지금 뭐 규제 중 또 방역 대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를 풀려면 진짜 숫자로 국민을 설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지금 저 뭐 정기석 그 위원장의 여러 가지 그런 뭐 좀 말하자면 그 완톱 같은 모습들이 이제 좀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지만 저는 우리 사회가 15년간 저는 축적된 과학의 그 방역의 경험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MB 때 신종플루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저기 노무현 정부 때 사스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코로나19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15년에 걸쳐서 한 그 4번 그러니까 20년에 걸쳐서 우리가 축적된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국민들과 소통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 것들이 전혀 과학에서 배치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 지적하신 것처럼 이 지금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게 이제 거의 엔데믹으로 간다는 약간 이제 그런 어떤 느낌적인 어떤 그 국민적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다 확실한 신뢰를 주면서 그 엔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노마스크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런 축적된 과학의 방역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금 말하자면 그런 좀 드러나지 않는 소통의 모습들이 제가 조금 이런 논란들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애청자님들이 보내주신 반응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좀 제작진이 선정한 대로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산 이대희님 마스크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프로치님 과학 없는 과학방역. 민트공주님 이젠 알아서 하라는 거네요. 아직은 불안해서 써야겠는데요. 루돌프님 과학방역은 각자 도생. 영마살님 과학방역이 아니라 지지율 방역입니다. 과학방역 외치던 안철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승민님 사망자 늘어나는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소야님 마스크가 먼저냐 만 나이가 먼저냐 필요 없는 일 좀 하지 말고 이렇게 마스크 안 쓰는 것 안 쓰게 되면 환영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그래 지금은 딱 그럴 때야 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과학방역을 외쳤는데 과학방역한다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한테 코로나 대책위원장까지 맡겼죠. 그때 당시 안철수 위원장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우리 특위는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 위에 과학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지어야 합니다. 과학방역의 구체적 내용을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 특위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 회복, 백신 패스, 백신 부작용 문제, 아동 백신 접종에 대한 가이드라인, 위중증자를 위한 병상 및 의료진 확보 문제, 경구용 치료제의 수급 문제 등 점검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정부의 확진자 수 예측이 왜 빗나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놓기만 한 확진자, 위중증자, 사망자에 대한 자료 분석도 필요합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저 때만 해도 이제 정부가 과학 방역에 대해서 딱 그 중심을 잡고 가나보다 이렇게 기대를 가졌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 위원장 언제까지 했어요? 인수위원장 끝나고도 좀 했죠. 조금 더 하다가 이제 총선 출마하면서 이제 보궐선거 출마하면서 그만뒀죠. 아,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안 맡고 있고. 지금은 맡고 있지 않죠. 그러면 그때 당시 코로나 위원장으로서 짰던 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제대로 넘어갔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인수위원회 같이 근무했지만 그때 코로나 특위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때 뭐 정기석 그 교수도 그 당시에 참여했었어요, 멤버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기석 교수가 지금 사실 코로나 감염 대응 단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참여했던 그때 특유의 것들이 그대로 넘어갔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총론 자체가 다 이관됐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거기서 그런 어떤 논리만 확인한 다음에 지금 대응은 별도로 지금 다시 정기석 그 단장 팀에서 하는 건지 그건 저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는 과학 방역에 대한 방점을 확실하게 찍고 안철수 위원장도 의사 출신이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 갖고 밀어붙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안철수 위원장도 국회의원이 돼서 원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위야무야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인수위에서 나왔던 그 방안 중에 하나가 격리 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인다 그랬는데요. 그때 그걸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7일에서 3일로 주면 환자 수가 4배 증가한다고 과학적인 얘기 쫙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의사가 3일밖에 안 하니까 의사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전혀 과학적인 의사를 3일에서 7일로 늘어야죠. 그때는 의사들이 부족해서 3일로 간 거고 등등의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이게 전달이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전달된 것은 뭐 보이지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과학 방역은 어찌 보면 그러니까 정치적 레토릭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왜냐하면 방역에도 계급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김우주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 감염자 3명 가운데 1명은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건데요. 일단 우선 비용이 예전에는 정부가 다 이게 무료로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사비도 자기가 돈을 내야 되고 근데 뭐 대부분 지금 신속항원 검사로 하는데 PCR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은 5만 원, 어떤 병원은 15만 원. 또 제가 아는 어떤 방송 작가는 일본 출장 가느라고 20만 원을 내고 하고 그다음에 서류를 그 확인서를 받는데 또 별도로 2만 원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비용이 크니까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걸렸다고 또 그러면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생활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울수록 검사를 받지 않고 또 비용도 많아지니까 감당하기가 부담스럽고 이런 겁니다. 근데 정부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분들이 마음 놓고 뭐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냐 벗냐 이것보다는 정부가 철저하게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이게 빈틈없는 방역 가운데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사각지대에 놔두고 비용을 발생하게 만들고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주사님, 문재인 정부 그렇게 물어뜯더만 달라진 게 뭐죠? 이런 질문 주셨고 민특공주님, 정은경 청장 그립네요. 안철수 위원장이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 이후에 과학 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떼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도 정은경 청장이 보고 싶은데요. 정은경 청장으로 상징되는 것은 두 가지의 결합입니다. 전문성과 행정력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수위 해보시면 알잖아요. 보통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디어 쫙 냅니다. 근데 결국 정리하는 것은 파견 나온 행정 관료들이 다 정리를 합니다. 행정 관료들이 안정성과 영속성이 있고 그분들이 통계적인 것들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국가의 브랜치를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이 어떻게 퍼져나간지를 알기 때문에 관료들이 최종적으로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윤석열 정부의 질병청장이 백경란 청장이라든가 지금 지영미 청장까지 연구자로서의 전문성은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행정가로서의 이 장악력이라든가 이 통솔하는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역의 영역이라는 것이 국가로 왔을 때는 전문성의 영역이 더 방점이 있는가 행정가로서의 영역이 더 중요한가 제가 봤을 때는 행정가로서의 영역입니다. 전문가들을 통솔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인사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안철수 위원장도 이제 본인의 전문성이 있고 정치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 정부의 전달 체계는 행정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최수영 컨설턴트 당시 안철수 위원장이 무너진 정치 방역의 폐허라고 했는데 뭘 정치 방역이라고 본 걸까요? 그때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총선을 치르면서 했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과학이 아니라 어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제 대응했던 이런 점들을 이제
과학 방역이나 정치 방역으로 규정했던 것 같은데 안철수 위원장은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각 정부에 있었던 그런 유행이 됐던 그런 팬데믹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안철수 위원장이 우리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이제 과학 방역에 기틀을 세워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굉장히 저는 그 의미 있는 발언과 그때 소신은 매우 좋았는데 지금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정기석 그 단장 대응 체제에서 가동되고 있는지 그건 저도 참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정기석 단장은 더군다나 지난 8월에 우리나라를 백신 치료제 후진국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 3년 동안 겨우 백신 하나 만든 게 전부고 치료제 개발 소식은 전무하다. 그동안 백신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땀을 흘렸던 과학자들한테 새로운 정부에서 대응 단장을 맡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건 그러면 뭘 내놓든지. 예, 모욕감을 준 거죠. 본인이 약 좀 만드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제가 그 코로나 복판에 살다 왔지 않습니까? 당시에 북경에서 그때 그 북경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코리아를 엄청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우선 그 질서 있는 국민들의 대응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키트나 막 이런 것들을 줘서 그게 막 유튜브 이런 데 막 올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코리아는 격리하면 이런 물품을 주는구나. 역시 선진국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다시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도 못 가, 학교도 못 가, 집에서 전부 있는데 집집마다 코로나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약국에 그 약들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전부 사재기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어떻게 하면 약을 가져올 수 있을까? 외국인들 뭐 이런 생각들까지 하는 이런 지경인데 그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방역 국가였죠. 그 K 방역에 대해서 전 세계가 놀랐고 특히 뭡니까 저기 그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 세계가 환호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정치적으로 이것은 잘못됐고 우리는 백신 치료 후진국이다라고 폄훼하면 그 자체로 상당히 본인 스스로에게 누워서 침 뱉기식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각자 도생하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수준이 높아져서 각자 알아서 뭐 잘 하기는 할 겁니다만은 항상 국가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맞습니다. 던지는 겁니다. 지난번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지금 뭐 이런 경우에도 과연 국가가 이렇게 딱 정해서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참여해주면 효과가 높겠다라고 하는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다면 그건 한번 좀 들여다볼 일이죠. 벌써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제 그 코로나 걸리면 시간이 다 돼서 잠깐 15 듣고 이어가죠.